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이재정 이변입니다. 네, 이광철 리변입니다. 예, 박중희입니다. 어딜 봐야 될지도 어딜 모르겠고 봐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은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발은 또 어쩌나.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아 그럼요. 전문 방송인이잖아요. 저는 벌써 녹화 1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전문 방송인이라면은 방송 1시간 전에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변호사님? 저는 일정표에 분명히 9시 반으로. 들으시죠? 일정표가 예, 조금 늦으신 관계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면박을 줘봤습니다. 예. 이 정도 벌은 충분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들 바쁘신데. 이게 저 녹음 방송을 하다가 이 보이는 라디오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될 게 저희는 TV가 아닙니다. 여러분 썰전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라디오, 본질은 정체감은 라디오에 있습니다. 그죠. 단지 보일 뿐이에요. 우리 보인다는 거 인식을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네. 단지 보일 뿐이지 우리 라디오고 자연스럽게 코도 파시고 뭐 이렇게 머리도 긁으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아닌 척하고 그것만 못하는 거. 네. 우리 박준 변호사님 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장이 약해요, 제가. 아닌 척 그것만 안 하시는 네. 걸로 하고. 네. 예. 아 근데 떨리네요. 왜 떨리네요. 그러세요? 전문 방송인께서. 아니 사실 또 제가 또 막 이쁜 척 되게 했잖아요 라디오에서는. 근데 제가 정말 오늘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진짜 초중금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 참 네. 실패. 아무튼 2주 후에는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나타나겠다고 제가 PD님께도 재차 약속드리면서 오늘까지는 화면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예, 오늘 한 가지 이슈만 뚫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이슈 하기로 했죠? 소개해 주세요, 우리 강철 변호사님. 제가 해야 되나요? 이슈 제안자가 있는데. 시키면 하잖아요. 아, 시키는 대로. 네. 네. 까려면 까는. 네. 지금 이제 그 사회로 이제 특별법이 그때 통과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현안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이슈들은 조금 제쳐놓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지금 4월 2일 날 우리 참 마음 아프게도 유족분들께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그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해수부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그 네. 내용이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네. 네. 위원회의 자율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내용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지금 뭐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2천에 달한다. 뭐 이런 식의 또 교사들은 네. 7억에 달한다. 뭐 배보상 관련된 네,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무슨 돈으로 덕지덕지 쳐바르면서 유족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동들 네. 이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예. 박주인 변호사님의 지령을 받고 네. 저희는 뭐 지령하에 다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계속 가까이서 법률 조력도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뭐 냉정한 법률가로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정국에서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조언을 한다는 게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가슴 아픈 상황들만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특별법이 있고 네. 두 가지 특별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요. 진상규명에 관련된 특별법의 시행령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4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고 4월 9일날 차관회의, 그다음에 4월 14일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압박을 해가지고 문제점들을 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건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령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조차도 이거는 특별법이 사실 특별법 같지 않은 특별법이었는데 이 시행령은 진짜 특별 시행령이다. 이런 식으로 특별 시행령. 시행령이 나온 적이 없다. 이런 시행령대로라면 정말 김재원 의원 말대로 세금 도둑이 된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많아서 네. 가족분들 당연히 이제 경악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시행령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 두드러지게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덕지덕지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시행령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 법 체계 상에서도 그러니까 시행령은 이미 자기가 할 바라는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법을 저희는 뛰어넘죠. 헌법, 예. 법, 그다음에 령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이 너 하라라고 지령한 대로 맞습니다. 지령한 대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위법이 그 영역을 벗어나면 이건 결국은 뭐 위법이죠. 위법한 예. 시행령 제정인 거죠. 예. 예. 하나하나 저희도 뜯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뭐 시행령 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원래 법이 제정을 요구했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한번 설명을 아마 해주시겠어요? 시행령 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시행령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크게 주로 정부 부처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조사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듭니다. 사무처장 밑에. 네. 근데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인데요. 음. 그 사무처장 밑에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기획실장 밑에 기획총괄 담당관이라는 또 하나의 자리를 신설합니다. 근데 이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획총괄 담당관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파견 공무원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위원회 전체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각 소위원회가 할 업무를 기획하고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브레인뿐만 아니라 기획을 다 하고 예, 예. 조정을 하고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을 도와서 셋이 힘을 합쳐서 위원회 전체 업무 및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뒷받침해주는 조직이 진상규명국인데요. 이 진상규명국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조사 1과 청문회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또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선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네. 특히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조사 일과장도 공무원이 한다라고 해놨어요. 예. 그 공무원이라면 궁극적으로 그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될 그렇죠. 해수부 공무원. 예. 그렇게 예. 되니까 사실 이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조사해야 되는데 네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좀 드는데 군대 내에서 어떤 A라는 군대에서 의문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근데 A 군대의 현역 군인들이 들어와서 주요 그 위원회 업무 보직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 그랬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범 인원을 90명으로 한정을 하면서 그 출범 인원의 다수를 또 파견 공무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예, 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주요 보직도 장악하고 있고 숫자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공무원들이 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기관이 조사를 할 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도 먼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하기로 한 것들이 세 가지 업무잖아요. 네, 크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어느 것을 포함하거나 어느 것보다 훨씬 이제 업무가 적지 않은 비중이 적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초 예상은 진상 규명, 그다음에 뭐 사회 안전 건설,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원국 네. 이렇게 세 개의 업무를 동등하게 처리하게끔 해놨는데 그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당초 법의 취지를 좀 몰각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성이 그렇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안전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해주는 그 실무 조직을 원래 국으로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었었는데 과로 격화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그 하위 조직으로. 예, 과도 원래 체계대로라면 3개의 과를 두기로 했어요. 국 밑에 3개의 과, 국 밑에 3개의 과 이렇게 두기로 했는데 각 국마다 세 개의 과를 두게 예, 됐는데 이 국들을 다 과로 바꾸면서 과를 하나씩만 두는 걸로 네. 안전기획과 그다음에 지원점검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조직을 3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지원 조직을. 그러니까 안전사회 건설과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예. 부분은 지원 조직을 각각 3분의 1로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설명을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 변호사님 보내주신 자료랑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진상 규명에 관해 가지고 그 자율성 독립성을 해야 하는 문제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다. 그 가장 큰 요체가 저는 사람과 역할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할이 그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구조 군안 작업,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네. 특별법에 정해놓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위 법령에서는 이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어떻게 하면 잘 조사할까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사람과 역할 두 문제로 이것들을 좁혀버리고 왜곡시키는 거죠. 자, 역할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선 사람의 문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처 밑에 이런 뭐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딱 문제를 딱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정부 대응의 조사들을 아예 그냥 총괄 틀어지고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배치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역할의 문제는 지금 보면 이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이라는 항목을 둬가지고 네. 이런 원인 규명이라든지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의 신청을 접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진상 규명에 관한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신청을 접수하고 결정하도록 맞습니다.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공무원들로 그리고 정부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로 게이트를 지키게 하면서 네. 그 게이트 안으로만 네. 진상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여기로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역할이라고 분류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분류네요. 제가 나중에 많이 써먹겠습니다. 사람과 역할. 근데 역할의 또 하나가 뭐냐면
진상규명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은 네. 굉장히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이걸 굉장히 싸웠던 거거든요. 여야가 싸우고 가족부들이 엄청나게 요구해서 조사 대상에 대해서 항목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갔어요. 조사 항목은. 그렇죠. 그냥 적정성에 대해서 폭넓게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돼 네, 있어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이 시행령은 어떻게 이걸 내용을 줄여놨냐면 특별법이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라라고 특별법은 돼 있는데 네. 그 특별법의 시행령이라고 얘네들이 내놓은 얼라들이 내놓은 그걸 보면 얼라.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원인 규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조사한 것을 그 결과물을 갖다 놓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안전사회 구조군안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특별법은 구조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안은 구조군안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 자료 분석과 조사라고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해놓은 것만 가지고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뚫쳐보면서 아이고 이거 잘 됐나 잘못됐나 요것만 보라는 거예요. 아니 국어적 해석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부는 분명히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이라고 네, 했기 때문에 특별법은 조사 네. 목적이에요. 조사 대상이에요. 근데 조사의 주체로 탈바꿈하는 시행령. 그렇죠. 그건 정말 국어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네. 이게 이제 또 논점이 된 네. 거예요. 근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대환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네. 아니 이 문구, 이 시행령 안에 이 문구는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한 뒤에 그 다음에 과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요거만 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가족추천 상임위원이었던 비상임위원이었던 이호준 교수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시고 계시군요. 적절한 지적. 자, 적절한 지적.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네. 되십니까? 이러면서 바로 공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종훈이라고 이제 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도 네. 자, 이거 국어적으로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예. 국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우리 다 법조인이 이렇게 다수인데 그런 그렇죠. 말장난 같은 거 하지 말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코를 눌러버렸죠. 저 그 지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 특별조사위원회 안에서 이 정부 측 시행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찬반 투표를 했던데 맞습니다. 네 명이 거기에 찬성을 했더라고요. 세 사람은 새누리당 추천위원이고 한 명 그 대법원장 추천위원이 누굽니까? 김선혜 변호사, 김선혜 교수죠. 이제 판사 출신이신 네. 분인데, 근데 그분도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처럼 찬성한 건 아니고요. 네.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아 그래요? 철회에 버금갈 정도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라고는 표현을 다시더라고요. 그걸 전제로 자기는 근데 한다는 그것도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약간 답답한 부분이 철에 있어요. 적응갈 정도라는 전제를 달아서 찬성을 하면 네, 그거는 반대를 해야 철회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아니, 한 분이 예.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 철회를 할 정도로 뭐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냥 다시 만드는 게 쉬워요. 실효성에 있어서도.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 김선혜 위원이 그 정부안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답답했던 게 사실은 2월 달에요. 이 위원회가 전부 다 전원회의를 열어서 결의한 위원회 안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위원회 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철회하고 그냥 위원회가 정부에 던져줬던 그 안을 받아들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랬대요.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될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요. 물론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만드는 주체이긴 하지만 그 위원회가 만들어서 안을 정부한테 제안을 하면요. 정부가 크게 수정을 안 했대요. 그것이 또 네. 바람직하죠. 네. 법하고 충돌되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가지고 자꾸 수정 정도만 해서 거의 다 그냥 수용을 해줬대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될 위원회인데 네. 그리고 정부를 조사해야 될 위원회인데 조사를 받을 애들이 얘네들 움직일 그 각본을 써주는 거예요. 네. 너 나 조사할 때는 이렇게 조사하고 너 조사할 사람은 공무원이 내가 보낸 사람이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써주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예. 거예요. 당초 위원회 안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죠? 위원회 안은 이 사무처 그리고 사무처 쪽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진짜 그 말대로
이 위원회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만 하게 돼 행정적 있어요. 역할만 예, 할 수 그리고 있도록. 각 네. 소위원회의 소위원장들이 네. 자기네들 업무를 지원하고 지지해줄 공무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마땅하겠죠. 맞죠. 예. 그래야 맞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또 공무원과 민간의 비율도 6대 4의 비율이었어요. 민간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네네. 조사 업무, 즉 정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업무의 핵심을 민간인 채용 인원들이 맡도록 했어요. 그래야 독립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덧붙일 게 이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된 네네.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 21조 2항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그 직원은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맞아요. 이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것도 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똥탕을 튀길 것을 우려한 분들의 이런 깊은 우려가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 조문을 읽으면서 너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문을 보니까 작년 11월 19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맞습니다. 되도록 예. 돼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이게 제가 오히려 역산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는 청와대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해수부의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시행에 관련된 특별법을 받아들고 그때서부터 깊이 숙고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특조위를 만신창이를 만들고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 목이 메이네요. 제 할 일을 못하게 이 법을 보면은 또 그 하나 의미심장한 게 7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 기간을 네.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럼 결국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써 4월인데 위원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지금 이미 임명장을 받은 게 2월이었나요? 3월 9일. 3월 9일이요? 예. 그럼 이제 3월 9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금 사실 네. 의미 없이 지금 지나가는 거고 아무 일도 못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11개월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논란 끝에 설령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 가지고 또 막 진흙탕으로 끌어넣어가지고 봐라. 저쪽 사람들은 좌파 진영에서 온 사람들이 유가족들에만 치우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했다라는 이념의 구렁텅이로 이 국면을 몰고 갈 것이 뻔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 이 시행령을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정부가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 그러게요.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배부상 말씀드릴 텐데 시점부터 네, 시작해서 타이밍. 타이밍부터 예. 시작해서 엄청난 작전을 좀 짜고 있는 것 같다. 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포진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법 협상할 때 그 새누리당 쪽에서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김재원 지금 정무특보, 그 다음에 주호영 정무특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렇죠. 협상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챙겼었고, 김재원 정무특보는 그 당시에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협상 책임자였어요. 네. 그 사람들을 겸직금지 논란이 있으면서까지 정무특보로 채용을 하죠. 그 다음에 윤상현,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막말을 했었던 그분들까지 이제 다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쪽에 이제 그 정책 라인이나 이쪽에 세월호 문제를 담당했던 분들을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막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을 좀 못 움직이게 만들고 또 우리 현역 국정원 장을 비서실장으로 하시면서 이 3분직에 뭐 요 세 가지 요 기제로 집권 중후반기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기서 들어요. 이제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과도 한번 네. 결부시켜서 청와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활동이 시한이 종료된다고 하면 코앞이 이제 총선이잖아요. 총선이죠. 6개월을 또 연장할 수 있어요. 네.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선에 또 가까워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 문제가 총선과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했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시행령이라든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배보상 그런 뭐 4억, 7억 얘기들은 바로 그때까지 내다보고 깊이 있게 모양새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특조위 활동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망신 주고 해서 이 세월호 문제가 총선과 대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일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특별조사위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체를 마련할 때 우리가 자꾸 중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런 의견과 이런 의견 이제 극단의 의견 양쪽에서 동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사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으로만 채워져야 되고 그렇죠.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검사나 뭐 판사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재척이나 기피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네. 배척을 할 것이고 지금처럼 조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예 애시당초에 조사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떤 동수의 개념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조사를 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개념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검찰인데 그렇죠. 검찰인데 사실은 피의자와 같은 그 쪽에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지금 그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할 역할을 검사가 하게끔 한다. 사실 뭐 검사가 인권 옹호자로서 중립적 위치, 그 얘기는 뭐 증거 가치 판단이라든지 논리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변호인을 검사에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이 시행령대로라면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아니 조사 1과장 딱 공무원으로 한다라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너무 뭐 노골적으로. 예, 기획총괄 담당관 딱 공무원으로 한다 딱 찍어놓고 역할 예. 기획조정 총괄한다. 아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신청, 뭘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 범위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 공무원이 한다라고 돼 있고 전체 업무 다 종합 조정, 기획, 총괄 다 공무원들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보직상으로도 이 민간인 채용 위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공무원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당한 거죠. 갑자기 문득 예. 떠오르는데 이거는 뭐 제2의 반민특위나 마찬가지네요. 제2의 반민특위. 그러니까 역사에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반민특위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집권 세력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반민특위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특무대 동원해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반민특위 위원들 체포에다가 완전 그 뒤로 사실은 친일 청산의 문제들이 그렇죠. 다 물 건너가고 결국 친일의 문제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이제 짐이 되고 그랬던 건데 세월호 문제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결국은 세월호를 정부들이 집요하게 좌처시키려고 하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세월호 특조에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요. 머리만 남겨놓고 머리들은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자리나 좀 지키면서 있다가 시간이나 보내라는 식의 이런 의도가 아주 노골적인데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연 세월호 문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이념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세월호 문제처럼 백주대낮에 국민들의 목숨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골든타임을 지나면서 그렇게 뱃속으로 수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1년이 지나도록 선체 인양도 안 되고 보상 문제 가지고 막 유가족들의 뜻들을 고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나라의 틀이라고 하는 게 되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냐?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노무현 대통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고 권한대행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다음 대통령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통령의 자세부터가 또 처음부터 달랐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추론이지만 과연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이 정권의 생명줄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특조위가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드러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정무특보까지 그 사람들 다 올려가지고 시행령 내용 아마 뭐 여러 경로 여러 차원에서 고민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특별 시행령을 특별 시행령. 특별 시행령을 헌정사에 다시 없을 만들어내지 예,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과 음모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그 배가 국정원 소유다, 뭐 핵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뭐 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이런 석연치 않은 태도들 아주 특별한 시행령까지 만들어가지고 특조위를 특별조사위원회를 특별시행령이 특별조사위를 자초시키는군요. 특별과 특별히. 네, 어느 특별히 센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공적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고 야 쟤네들 진짜 뭔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구나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의혹들만 의혹들만 만드는 더 거죠. 양산을 예. 시키는 거죠. 그 아까 반민특위 얘기를 역사에서 찾으신 얘기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역사 안에 우리가 무겁게 갖고 가야 짐이 됐던 것처럼 이 역시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유가족 가슴에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또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문득 궁금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로 봤더니 그 9.11 테러 당시의 조사위의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에 비등한 예를 막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것에 비하면 하등이 부족할 것이 이런 없다라고 거 한 거죠. 잘해요. 예,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침몰 당시에 뭐 사망자 수 이제 물론 이번에 우리가 295명이 사망되시고 9명이 실종됐는데 852명 무려 몇 배나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유가족이 참여가 안 된다든지 등등 우리나라의 요구들이 그러니까 유족들의 요구들이 과한 것처럼 이렇게 도표화해가지고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9.11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예. 목적 자체가요 정부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수평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어제도 조대한 그 새누리당 추천 네네. 전문 상임위원이 9.11 위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조선일보 기사를 보셨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호준 교수가 바로 아니 9.11 위원회는 목적 자체가 정부 조사 결과를 점검하는 거다. 어디다 갖다 붙이냐.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그냥 바로 고개 숙이고 물 한 모금 그거네요. 그 정부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80명이 필요했대요. 네. 근데 우리의 예상과 인력으로는 겨우 정부 조사 결과에 점검밖에 못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더 늘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짰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다르고요. 네.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진상규명 과정이 이렇게 방해받는다는 국민적 느낌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인원 자체를 이렇게 정해도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정부의 저항을 뚫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법 자체도 그런 인식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게다가 어렵죠. 그 에스토니아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양을 포기했다. 라는 얘기까지도 이 시행령과 관련된 논의 기사 밑에다가 붙였더라고요. 그 참 주도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 면밀하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럼요. 네.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면 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피해 폭과 피해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보다 또 증거인멸 같은 것도 용이하고 대단히 용의 주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 골든타임 동안 72시간 동안 뭘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조사 대상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론들을 좀 모아가야 되는데 집요하게 이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조사를 이미 뭐 만들어서 대응 논리도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 같고 초기부터 뭐 이런 방식의 사례들을 비교를 올리면서 유가족들을 몰아세우는데 쓰기도 했었잖아요. 또 준비한 것 중에 그 절묘한 타이밍. 자꾸 제 뒤를 네. 보시네요. 이 자꾸, 화면 보시나요? 예, 뭔가? 이 화면 뭐지? 보시나요? 이러면서. 예, 정말 예, 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분노하셔서 가족분들이 3월 30일부터 네.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네. 52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사과를 하셨죠. 예. 저보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상 및 보상의 기준을 정부가 정해서 발표합니다. 억소리 나는 돈을 막 네. 언론에다가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예. 이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 중에 진상규명 특별법도 있지만 아까 이강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배상하고 보상을 논하게 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 배상하고 보상 기준을 만드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첫 회의 때 이 기준이 통과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첫 회의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인사도 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거고 업무 네.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걸 논의하잖아요. 첫 회의 때 이걸 결정합니다. 네. 바로. 그래서 바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첫 회의 끝에 그냥 공포된 게 첫 회의하고 다음날 오전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재판도 하다 보면 준비기일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물밑에서 준비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 안을 예. 그 위원회에 올릴 안이 확정된 거는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6일 그 정도일 거예요. 그 무렵에 확정됐었을 안을 첫 회의에 올려서 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인사하고 자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사실상.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첫 회의 거치고 통과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첫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이제 단원고 학생 1인당 4억 2천, 예. 선생님들 7억 2천인가요? 그렇게 된 건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해수부가 오전에 공포를 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뿌려요. 그래서 보도가 나옵니다. 4억 2천으로. 예. 그런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자료를 뿌립니다. 네. 8억 2천으로 바꿔서. 바로 이처는 뭔가요? 8억 2천이 뭐냐면 정부 배상금은 정부 배상금이라고 해서 다 정부가 잘못해서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구상을 예정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예. 일단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주는 돈 4억 2천이다 라고 아마 이제 보도자료 처음에 자료를 뿌렸는데 여기저기서 야 작년에 세월호 가족들 뭐 수십억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더니만 4억 2천 뭐야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작아 보여. 왜냐면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났을 때 하는 최저 기준이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 이거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자료를 뿌립니다. 8억으로. 8억으로 고쳐가지고. 근데 그 8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학생들이 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가니까 학교 쪽에 단체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사보험. 사보험. 예. 정부하고 전혀 무관한. 정보하고 전혀 무관한. 예. 그 1억 받는다. 예. 그 다음에 위로지원금 3억 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 위로지원금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의 성금. 국민의 였던 성금인 거죠? 거고 예. 국민 성금을 모금한 그 단체가 알아서 결정해서 줄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확정된 것도 아니고 3억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네.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8억 2천이다라고 자료를 다시 뿌립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이름을 만천하에 만천하여야 되고 예. 제가 좀 불러주고 싶어요. 네, 진짜. 유기준 그 해수부 장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담당자가 최명규 해수부 과장님, 네. 임창현 사무관님, 서상대 주무관님으로 이렇게 보도자료에 배포가 됐네요. 책임지는 이 배보상 지원단의 단장 박경철 단장님입니다. 예. 그분들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웃는 표정으로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는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이 호구지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료를 뿌리면서 사망했을 때 받는 사보험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놨던 보험이 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는데 가해자 측이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보험금 얼마 받았잖아.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과 이렇게 했던 것 자체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는 거죠. 거잖아요. 언론에서는 결국 그 8억이라는 돈과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농성 중이신 유가족의 모습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이겠어요? 예. 아니 수가 그러니까 적어서 결국 방송하는 그거죠.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본격 가동되고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시점에 돈 문제를 펑 던져놔서 이제 그렇겠죠. 뭐 일베를 중심으로 보수 쪽에서는 야 그렇게 자식 팔아서 돈 벌었구나. 어? 이제 좀 꺼져라. 어? 그것도 정량. 뭐 야 이런 그거 논의로. 야 그 정도 이제 팔자 고쳤지 않냐? 야 너 그 계속 특별법 저거 떠들려면 돈 토해내라. 그런 댓글이 많죠. 이런 여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이 정부가 이 해수부 이 얼라 아슬아슬했어요. 왜? 아 나가셔도 돼요. 네. 말리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죠. 책임지세요. 모든 뒷짐은 저 그럼요. 그게 표현해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뒷감당을.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돈 문제를 펑하니 던져놓아가지고 유족들을 분탕질하고 고립시키고 세월호 특조위를 진흙탕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예전에 박재동 화백의 한겨레 신문 네. 그 만평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하자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조금씩 칠하더니 나중에 이걸 좀 고쳐보려고 하니까 에 해가지고 그림을 다 온통 망가뜨리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박재동 화백이 그 그림을 그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뭘 하나 맞아요. 해보려고 그러면 이 다리 잡고 저 다리 잡고 막 망가뜨리고 거기다 막 돈 폭탄 터뜨리고 이렇게 돈 해서 폭탄을 팍 터뜨리면서 얘 봐라 이러면서 욕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 재밌는 게 피해자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네. 피해자 배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광철 변호사를 이광철 변호사님 한 대 신나게 때려요. 한두 대. 아싸. 그러고 나서 돈 벌었어. 돈 돈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소송합시다. 너 한 1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가지고 그런 돈 있지도 않지만 꺼내가지고 오케이. 흔들면서 오케이. 야 너 이거 받을 거면 받고 말 건 마.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 김승현 회장이 때릴 때마다 예. 때릴 때마다 야 자 됐지? 이러면서 때리는 것처럼 지금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 너 이 정도면 됐지?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어때요? 뭐야 완전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너 소송으로 가야 되고 소송으로 가면 너 오래 걸리고 힘들걸. 난 이 정도 줄 테니까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마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상이라고 하면 그 과실의 정도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파악의 즈음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통상 뭐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도 법정에서 그래요. 해도 이게 진짜, 순서가 아유. 그런데 그 삭발하는 거를 박 변호사님 현장에 계셨죠? 예, 있었어요. 삭발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오마이뉴스 이제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금요일엔 돌아오렴 아가야 나의 품으로 돌아오렴 나의 아가야 이 문구가 그 기사 중간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됐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삭발하시는 분들의 심정하며 지난 1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 겪어오신 정말 그야말로 갓난 신고의 삶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박 변호사를 통해 듣고 저희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누구였죠? 이보나 양? 박보나. 박보나 양 네. 하고 말씀도 누나. 듣고 또 저는 안 나온 방송이었는데 또 우리 어머님도 한 분 나오셨던 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1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쫙 흐르면서 이분들이 이 머리를 깎는다. 제가 어제 정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뜻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파헤쳐갖고 이번 일을 하나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념비로 삼자.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죽어서 가슴에 묻은 자식들을 그렇게 떠올리면서 머리를 깎을 때 이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유가족이었다면 저는 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총을 구해서. 이게 도대체 자, 이광철 변호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우리 보수 언론 어디쯤에선가 또 예전에 보상해줬던 기억은 못하고 자, 그때 쇠파이프 들라고 했던 이광철 변호사님이 이번엔 총을 들라고 한다. 또 그러고 있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4월 2일 날 가족분들 머리 깎으시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 중에 좀 많은 말들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요. 하여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다 울었어요. 심지어 그 보수 쪽에서 나온 카메라맨들조차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촬영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도도 이상하게 나왔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머님이 나는 보통 엄마다. 나를 그렇게 자꾸 안 보게 만드는 이 정부가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꿈을 꾼다는 거죠. 1년 전에 그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맨날 그렇게 꿈을 꾼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잔인해요. 그리고 특히 정부가 이번에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잔인합니다. 이거를 자료를 한번 4억 2천으로 냈다가 한 번 더 내죠. 8억 2천으로 고쳐서 사보험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뿌리면서 이걸로 보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기자들이 항의했대요. 일부 기자들이. 아니 이거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시키고 확정도 안 된 네. 3억을까지 넣어서 이런 자료를 왜 뿌리냐라고 했더니 기자분들이 전체 지급 액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자들이 그랬대요. 그렇다고 해서 사보험까지 넣습니까? 그냥 다 그 포괄해서 알려드리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4월 1일 날이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올해는 뭐 무슨 뭐 불났다 이런 신고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처벌받고 그래 처벌을 막 강력하게 예.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제가 저의 그 눈길을 끄는 만우절 날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의 거짓말,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 조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박근혜 5대 거짓말 시리즈인가 뭐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만우절 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거 좀 받아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뭐 이미 진행이 됐겠지만 이제 도보로 행진을 4일 5일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다시 또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영정을 다 드시겠대요. 영정 사진을 다 예. 드시겠다 그래서 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죠. 근데 경찰들이 이제 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광화문 농성하면서 세 분의 맞습니다. 유가족분이 연행이 그 되셨어요. 말씀도 네. 하셨어야 되는데. 이 혐의가 뭐예요? 두 분은 공무집행 방해였고요. 무슨 공무를 방해했다? 한 분은 한 5명 정도 되는 가족분들이 이제 청와대 민원 접수하러 가시는데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네. 경찰이. 그래서 길 열어달라. 아니, 못 가게 할 이유가 없잖냐. 5명이고 뭐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 항의하면서 경찰들하고 몸싸움이 붙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이 되셨고, 다른 한 분은 그 청운동 앞쪽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아마 연행을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한 분이 대학생 연행되는 걸 막아주다가 네. 오히려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광화문 농성장 바로 위쪽에다가 이제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플라스틱으로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시고 아니 왜 지나가는 것도 못하냐, 네. 집회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걸어 올라가는데 예. 폴리스 라인 쳐서 못 올라가게 예. 하니까 이제 그 폴리스 라인을 걷어 찼죠, 발로. 그래서 이제 공용물 손괴로 이제 현행범 체포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발로 걷어 차면 효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조립하거나 넘어진 건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용물 손괴라는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현행범 체포를 했죠. 참 제가 뭐 권영욱 변호사님 그또 헌재에서 소리치신 것도 기소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참 제가 어이가 없네요. 정말. 재판 다 끝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 지르는데 재판 방해가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퇴장 방해인가? 재판장 퇴장 방해? 그
사실 유가족분들이 물론 그러니까 뭐 치외법권을 누리시거나 그런 권리가 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감정에 어느 정도는 아무리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이래로 치안에 있어가지고는 무법을 행하고 있는 경찰권이었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의 감정 그다음에 우리의 정서를 고려해서 최대한 유가족분들에게만큼은 직접적인 이런 충돌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던 게 공권력이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던 식으로 무작위적인 공권력 집행을 이제는 하겠다. 결국 이제 그런 느껴지기도 거죠. 합니다. 계속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따돌리고 돈 처발라서 바보 만들거나 해서 국민 여론이 더 싸늘해지면 네. 이제 구속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유가족분들 과거에 다 중에서 그랬잖아요. 사실 네. 많은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예. 결국 그랬잖아요. 다른 사례의 유가족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또 뭐 예, 지금 그러면 유가족분들은 그런 일정들이 예정돼 있으시고 또 뭐 이석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위원회 내부에서는 또 위원회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 의결을 했어요. 예. 그 뭐라고 의결을 했냐면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철회할 것을 네. 결의를 했고 그것을 이제 정부 부처에 전달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도 봐야죠. 정부가 어떻게 할지.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두 번 의결한 거잖아요. 한 번은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시행령은 이겁니다라고 전원회의에서 의결해서 한 번 올렸고 그걸 킬했으니까 다시 그 킬한 걸 철회해달라고 또 한 번 의결해서 올렸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정부가 이 특별법의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독립성을 유지시켜줘야죠. 근데 이 정부는 안 그러니까 그러겠죠?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초점을 우리가 언론과 야당 쪽에 네. 한번 봐야죠. 과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력을 모아야 될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응?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세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보수 언론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던 건 이게 사실 전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저희들이 시각적인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로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사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물며 그런 데서 잘 고민이 없으신 일반 서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이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소 말도 맞더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이 이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언론과 야당의 역할, 정당의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언론은 제가 봤을 때 그 배보상 기준안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끼셨던 거 1년 전 기레기들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참사 당시 기레기들이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예, 뭐 말씀하시죠. 8억 2천이라고 해수부가 얘기하니까 8억 2천이나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보험 들어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네. 제가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그 연합의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해서 요즘에 뭐 국민 정서가 예전과 같지 않고 그래서 언론이 잘하셔야죠. 그랬더니 언론이요? 인터뷰 전에 그렇게 말을 붙이세요? 네, 그래서 언론이 잘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8억 2천이라고 해서 8억 2천 줄줄 씁니까? 진상조사 그랬죠. 특별법의 그 특조위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피조사잖아요. 피조사죠.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은 이 특별법에 편하진 않아요. 네, 네. 사실은 잠재적인 조사 대상. 조사 대상자입니다. 변호인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겠죠. 갑자기 예. 그 변호사 시장이 그럼 활성화되는 그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방송에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고 오늘 계신 많이 자료를 보면은 준비에 있어서 너무 예. 어려워요. 준비는 참 잘하셨는데 오늘 머리도 차분하게 빗고 오셨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첫 방송이고 그래서 두 분 나름대로 빠숑도 신경 쓰시고 한동안 저는 그런가요? 내용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들어오느라고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어쨌든 두 분은 뭐 훌륭한 비주얼로 방송 네. 잘하셨겠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박 변호사님은 계속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네.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저는 있는 능력껏 이제 같이 나서야죠. 방송을 마치면서 늘 이제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갖게 되는 고민.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러게요. 네. 통치자를 어떻게 뽑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견제 감시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정말 너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절실하네요. 곧 뭐 이제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이 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움직임은 취하고 말고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국민이 필요한 것들은 정작 정치하고 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염려되는 네.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예, 오늘 방송 애쓰셨고요. 여튼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네. 저희는 정체감을 라디오로 갖고 있기 때문에 TV와 같은 세련된 어떤 방송 이제 애티튜드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참았어요. 라디오만큼 하려고 그죠? 저희가 근데 너무 또 딱딱해지면 재미가 근데 이렇게 저는 TV에 나온 것 같죠? 사실 살짝 다 굳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가 얘기인 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또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까 대화도 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좀 그러게요. 지루했을라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저의 아름다운 미소로 그건 조금씩 때운 걸로 하고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이셨을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세련돼져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Danny boy. Give me the sun.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오네요.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오네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